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비문학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볼게요. 16번부터 20번까지 지문은 우리 경제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단 먼저 볼게요.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생호업자였다.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없다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에 가진 금생호업자를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 보관증이 우리가 금을 직접 주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씩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서 자신들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일정 부분 남기고 나머지 원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긴 사람에게 살해를 했다. 금세국장의 때는 결국 오늘날 은행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많이 유사한 게 있죠. 첫 번째로 옛날 금세공업자들. 금세공업자들은 옛날에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다 보기에는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더 편리하게 대신 맡겼다는 증명, 오늘 치면 통장 같은 것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자기가 현금이나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보관증을 담당한 사람들은 금을 모두 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윤을 얻었다. 일종의 대출이자죠. 이렇게 금이 양에 맞을수록 예금이 커질수록 빌려줄 수 있는 돈은 많아지고 그만큼 대출의 규모도 커지면서 더 많은 대출이자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금생업자 했던 일들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통점을 찾는 게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행 기능을 쭉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를 좀 내려서 같이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은행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면 첫째와 둘째를 봐야 됩니다. 첫째,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자금을 조성하기 일이 필요한 사람이 용도해주는 금융중개 기능이다. 아주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고 싶다. 보통은 집을 대출 제한 없이 바로 일시불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없죠.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원금이나 납부하는 경우, 그렇게 갚는 경우는 신용도가 쌓입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크레디트 개념이라고 해요. 크레디트라고 해서 신용개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기별로 차근차근 납부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 좋고 우리 입장에서도 금융 신용도를 올릴 수 있어서 양면으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바로 그런 것들. 그러한 금융중개, 융통하는 흐름을 통해서 은행은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성할 수 있죠. 이러한 자금들이 또 은행 남들 안번 가지고 건전한 쪽으로 부동산 투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전한 쪽 어떤 사업이나 확실하게 돈을 수익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화폐를 창조하는 예금 창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가 예금 창조기능입니다. 둘째, 다시 금생업자로 넘어가 보면 금생업자가 맡아놓은 금 100근 100근에 그냥 자기만 가지고만 있다면 항상 경제통화량은 100근에서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맡아놓은 그 일부만 지급준비용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경우 이렇게 70%의 금을 다른 사람이 비자한 곳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100에서 70%만의 통화량이 더 늘어난 것을 얘기하죠. 내가 100이 있는데 우리 100에서 70%가 나한테 빌려주면 그만큼 100 플러스 70% 그만큼 통화량이 우리 서류상으로는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생각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30%, 70%, 30%, 70% 점점 통화량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록된 금의 양, 잠깐만요. 얘기 좀 막내요. 이렇게 금의 양의 크기가 점점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지므로 이를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기록된 금의 양. 물론 실제 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 현금 100이라는 혹은 금 100톤이라는 100근이죠. 100근이라는 현물은 변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빚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빚도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은행 양을 채무자 이름은 아까 일부는 지급준비금을 보여온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금의 일부만 보여고 나머지는 대출해주면서 예금 통화랑 화폐를 창출해야 되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창출 과정 속에서 교환의 매개수는 쓰이는 화폐 양은 늘어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까지나 빚이죠. 빚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빚은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 배나 되는 금이 떨어져서 우리가 부유해진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류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경제가 돌면서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우리 집 대출과 비슷하죠. 그래서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글쓴이는 한 가지 더 은행의 대자대조표, 대차대조표, 총치적 재무상태를 기록해놓은 이 표를 통해서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더 이해해보자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금의 조달 원천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 내역은 대자대조표의 오른쪽 자금의 원천이죠. 자, 이 회사는 은행이죠. 자본 및 부채 자금의 조달 원천은 예금 1,500 기타 부채 300 그리고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돈 200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부채는 다른 은행 혹은 다른 데서 꾼 돈이죠. 여기서도 보다시피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어디까지나 예금입니다.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잠깐만요. 예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이를테면 고객이 나타나서 전 오늘 1,500원 이 1,500원을 모두 되찾고 싶다 하면 줘야 됩니다. 그게 고객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급해야 되는 부채의 성격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뿐인 사람들이 수천억을 갑자기 뺀다. 이런 얘기 했으면 보통 은행이 나서서 말리는 경우가 그렇게 종종 있죠. 왜 저희 은행에서 뭘 잘못했나요? 뭘 불편하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빼시나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금액만 보여놓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 부채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기타 부채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 이렇게 총괄 자본들은 왼편 이 자본금 2천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2,000원을 다시 나눕니다. 300원 300원 어디였는지 고객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지급준비금 그리고 1,200원은 대출 다른 곳에 더 들어서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이 300은 유가증권 그리고 200은 기타 자산으로 나눠서 2,000원을 운영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은행의 예금이 일정한 부분을 지급준비에 떼어놓고 그 밖에 여러가지 자산을 보유하면서 예금 통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은행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통상 보다시피 우리가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우리의 예금에 대한 이자보다는 은행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회사, 다른 은행에 주는 대출 이자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이나 차를 살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대출할 때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양대 차이가 발생한 예대결제가 은행의 주 수입원입니다.
2는 대출자의 더 높은 가당은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도 비슷한 예시가 하나 있죠. 아주 극단적 예를 들자면 보리대금, 사채이자. 여러분들 사채이자가 왜 그렇게 비싼 것 같나요? 물론 사채업자들이 못되고 조폭과 연관이 있고 그런 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몇 번 검거가 됐었죠. 근데 사채이자가 근본적인 이유는 사채이자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제1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주변 기타 금융권, 제3 그 두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쫓겨난 악질 채무자들, 아주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3명한테 빌려줬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도주해요. 돈을 안 갚고. 그러면 그만큼 그 손실을 누군가 부담해야 됩니다. 누가 부담하냐? 바로 고리대금을 빌려 쓴 나머지 2명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자가 굉장히 쌉니다. 하루에 3할, 일주일에 5할. 이런 살인적인 이자가 종종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채 장사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떼먹힐 수 있는 돈, 아주 받기 어려운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경제 중 하나죠. 여러분들 사채는 쓰시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채를 쓴다면 아주 큰 위험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 차이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시점조직, IT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운영 등 항상 드는 돈이죠. 항상 드는 돈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기 위해서나 그래야지 남는 게 있죠.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에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면 은행은 기본 자본금까지 깜빡했습니다. 이는 결국 점점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되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은행업의 본질입니다. 남기는 게 있으니까 은행이라는 서비스업이 계속 성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보시면 16번은 확인 문제네요. 쭉 보겠습니다. 1번.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통을 주면서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찾으면 됩니다.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위에 있네요.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1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찾았고 2번.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기타 부채가 기록된다.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기타 부채가 아니라 따로 기록된다. 예금으로.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런 건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은행의 예금 창조는 예금의 일반 보유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맞는 얘기죠. 30%만 보여 나머지는 70%를 돌리면서 통화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게 예금 창조다. 자, 4번.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자금을 조달한 점, 아까 얘기했던 2천, 그리고 그 2천을 가지고 기본 자본금이랑 이것들 쭉 얘기해서 지급준비금, 대출 유가증권, 기타 장사들 쭉 돌리는 것.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얘기죠. 마지막 5번. 은행은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불건전한 곳에 투자된다면 그만큼 은행도 예금관리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건전한 돈을 써라.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의 신용관리. 은행이 대출자한테 대출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제대로 쓸 것 같지 않다. 혹은 신용등급이 아주 낮다. 그런 경우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나 그런 쪽, 도박적인 경력이 있는 경우는 은행이 절대로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런 것도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건전한 곳에 쓸 자신이 있다. 그럴 때는 대출을 해주는 것. 이렇게 유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아까도 얘기했던 금생공업자가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 바로 보겠습니다. 금생공업자가 했던 다른 사람의 금을 대신 맡아주는 일. 고객의 돈을 부어주는 일. 똑같습니다. 2번. 맡아둔 금의 일정 부분 남겨두고 지급 준비금. 똑같은 얘기죠. 맡아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 대출이죠. 자, 4번. 금을 많이 맡아두려는 것과 예금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것. 많이 맡아둘수록 다른 사람이 대출해주시는 대출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금에 대한 수수료나 혹은 예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번. 금을 맡기는 사람의 사례라는 건 이자죠. 금을 예금에 대한 예금 이자를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 이거는 은행이 기업이나 대출자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아래 1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니은. 교환의 매개수로 쓰이는 화폐량이 늘어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서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고 했죠? 이 늘어난 것. 늘어난 통화량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빛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늘어났지만 그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1000억 혹은 2000억 그런 금이라는 것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류상에 갚아야 될 빚이란 거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화폐량 그만큼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커지지만 언젠간 갚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이 때문에 언젠간 진빚,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바로 5번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규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19번. 이건 3초짜리 문제네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쭉 보겠습니다. 19번에는 우리 아까 된 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금이자에 비해서 대출이자 높은 일. 일종의 대출 선진과 위험 할증금. 그리고 경상운용비. 이건 아까 안 쳤는데 여기 치겠습니다. 경상운용비. 대출 손실과 영업이익을 관련하면서 안정적으로 위협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은행업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19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 땡땡은행의 자산은 1000억 원인데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00억 원은 예금으로 1000억 원은 자본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고 대출 금리는 평균 4%다. 보다시피 예금 금리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훨씬 높죠. 땡땡은행 예대금리 차이에서 1000억 원 곱하기 4%, 900억 원 곱하기 2%에 의해서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2억 원은 경상운용비로 사용됐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22억 원 수익에서 경상운용비 항상 들어간 돈을 뺀 10억 원이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땡땡은의 수익은 22억 원인데 주로 예금으로 일단 돈을 얻은 다음에 그 돈을 대출로 돌립니다. 대출로 돌리면서 자본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 차이로. 자, 3번 땡땡은의 대출금리가 평균 4%로 평균 예금금리 높은 것은 바로 대출금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평균 예금금리 만약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떼먹거나 갚지 못할 위험 그 위험에 대한 한정금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채는 그만큼 대출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사채 이자가 그렇게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4번 만약 땡땡은행의 대출 손실이 12억 원 발생됐다. 22억 원 그리고 12억 원의 경상운용비였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대출 손실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4억 원. 이 은행은 2억 원을 손해보게 되죠. 그 2억 원은 이제 기본 자본금 100억에서 빼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잠시 빼었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5번 만약 땡땡은행이 평균 2%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시점조직 운영의 비용 이게 바로 경상운용비입니다. 근데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과 지점조직을 유지하는 비용
병상운영비는 별로 관련이 없죠. 이가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이거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여러분이 좀 뭐가 부가서 제가 쭉 써놨는데 같이 볼게요. 자, A 보겠습니다. 어떤 이주나 실정에 맞게 정도나 조성이라 했는데 조성은 분위기나 어떤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성이 아니라 조성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하는 것을 이끄는 것. 유도. 맞는 얘기죠. 3번.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는 것. 보유. 4번.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줌. 조달. 5번.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달라고 요청함. 요구죠. 그래서 20번은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